새벽의 금융시장은 언제나 조용하다. 뉴스 헤드라인은 평온하고 지표는 아직 숫자의 범위 안에 머문다. 그러나 공포는 늘 금리 인상 이유가 아니라 인상되기 직전에 시작됐다. 모두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시장은 이미 방향을 바꾼다. 한국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금리가 오르기 전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고 신뢰가 흔들리는 시점이다. 환율은 먼저 반응한다. 미세한 상승은 곧 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을 자극하고 CDS 프리미엄은 소리 없이 꿈틀거린다. 은행 간 자금 거래는 하루 단위로 경색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가격보다 먼저 얼어붙는다. 표면적으로는 위기 아님이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실물 경제는 이미 숨을 고르지 못한다. 1997년에 한국도 그랬다. 금리는 한순간에 치솟았지만 진짜 붕괴는 그 이전에 시작됐다. 단기 외채 비율, 환율 방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설마라는 집단적 착각.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와 베네수엘라 역시 금리 그 자체보다 신뢰 상실과 유동성 단절이 먼저였다. 금리는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다. 오늘의 한국은 겉으로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높고 기업은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다. 그 인식이 퍼지는 순간 소비는 움츠러들고 투자는 멈춘다. 아직 오지 않은 금리, 그러나 이미 시작된 공포. 이 다큐는 그 경계선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본다. 위기는 항상 소음이 아니라 미묘한 불협화음으로 시작된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징후는 숫자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기준금리는 아직 고정돼 있지만 시장금리는 먼저 반응한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단기자금 시장에서 하루짜리 돈의 값이 불안정해진다. 이는 중앙은행의 결정이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위험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환율 역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급등이 아니라 서서히 높아지는 변동성, 장중 흔들림의 폭이 커지는 현상은 외국 자본이 방향을 재고 있음을 뜻한다. 이때 CDS 프리미엄은 뉴스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가장 먼저 체크되는 지표로 바뀐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직 사고는 없지만 모두가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무너진다.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발표가 없는데도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도자는 호가를 유지한 채 기다린다. 이 정체 구간은 과거 위기 직전마다 반복됐다. 가계는 이자 부담이 아니라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소비를 미룬다. 은행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다. 대출 금리는 그대로인데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담보 평가 기준이 조용히 강화된다. 겉으로는 안정, 내부적으로는 경계. 위기의 징후란 이렇게 공식 발표보다 훨씬 앞서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은 이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경제 충격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먼저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금리가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도 충격이 시작되는 이유는 현대 경제가 부채와 기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는 차입을 전제로 한 성장 모델을 만들었고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모든 계산식이 바뀐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기업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실제 금리 인상 이전부터 자금 계획을 수정한다.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은 환율 변동만으로도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이때 투자는 연기되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숫자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의사결정은 이미 위기 모드로 전환된다.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유동성 선호가 급격히 강화된다. 은행과 기관은 장기 대출보다 단기 회수 가능한 자산을 선호하고 이는 자금의 순환 속도를 늦춘다. 돈은 사라지지 않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 현상은 1997년 한국과 그리스 위기 직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계 역시 반응한다. 대출 상환 부담보다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의 지속이다.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쥐려 한다. 그 결과 내수는 식고 기업 매출은 줄며 다시 고용에 영향을 준다. 금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경제는 이미 한 번 충격을 받는다. 이것이 금리 이전에 작동하는 충격 메커니즘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공통점은 분명하다. 위기는 늘 예상 밖이 아니라 무시된 신호의 누적에서 터졌다. 아르헨티나는 금리 인상보다 먼저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을 소진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패소화를 떠나고 있었다. 금리는 뒤늦게 급등했지만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리스는 다르지 않았다. 유럽이라는 안전망이 있다는 믿음 속에서 국채 금리는 낮게 유지됐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퍼지자 유동성은 순식간에 말랐다. 은행 창구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을 때 금리는 이미 의미를 잃은 숫자였다. 터키 역시 고금리 정책 이전에 통화 불안과 외화 부채 부담이 경제를 잠식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례다. 금리라는 개념 자체가 붕괴되기 전에 통화 가치와 유통 시스템이 먼저 무너졌다. 물가는 통제 불능이 되었고 사람들의 삶은 숫자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 사례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위기는 금리가 올라서 시작되지 않는다. 신뢰가 흔들리고 유동성이 끊기는 순간 금리는 더 이상 방어 수단이 아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도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아직 숫자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를 보고 있는가?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면 구조적 취약성은 숫자보다 관계에서 드러난다.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 높은 수준에 고정돼 있고 부동산 자산은 대출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 금리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조정의 여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순간 선택지는 유지가 아니라 버티기로 바뀐다. 환율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곧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은 커진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조정하고 가게는 체감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를 줄인다. 이 과정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생활에서는 즉각적으로 느껴진다. 부동산 시장 역시 민감하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거래 절벽이 길어질수록 담보 가치에 대한 불안은 커진다. 은행은 대출 회수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자금 공급은 더 느려진다. 이는 다시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다. 신뢰의 속도가 둔화되는 사회다. 사람들은 미래를 가정하지 않고 현재를 방어한다. 이때 금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경제는 이미 가장 두려운 순간에 들어서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의 의미다. 금리를 성급히 올리면 부채 구조가 먼저 무너지고 너무 늦으면 환율과 신뢰가 흔들린다. 그래서 정책 당국은 종종 아직은 아니다 라는 언어를 선택한다. 그러나 시장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유동성 공급 창구의 미세한 조정, 공개시장 조작의 빈도, 외환시장 개입의 강도는 모두 신호로 해석된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 기준금리는 고정돼 있어도 미시적 규제와 유동성 관리로 충격을 흡수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은행의 자본 규제, 대손 충당금 기준 강화, 정책금융의 선택적 공급은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비하는 방식이다. 정부 역시 재정의 역할을 고민한다. 확장 재정은 단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은 넓게가 아니라 정밀하게 향한다. 취약차주,
중소기업, 고용 유지에 집중된 정책은 숫자보다 사회적 충격을 늦추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모든 대응의 공통점은 하나다. 위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공식 선언은 피한다. 금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정책은 이미 그 이유를 대비하고 있다. 시장은 이 미묘한 차이를 읽어낸다. 위기의 전조는 거창한 결단보다 일상의 선택에서 먼저 드러난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금리 전망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이다. 소득이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 즉, 시간의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부채는 금리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금리 인상 이전에 이미 부담은 시작된다. 상환 스케줄을 단순화하고 만기를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격은 줄어든다. 자산 역시 가격 상승 기대보다 유동성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팔 수 없는 자산은 위기 국면에서 보호막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다.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도 다시 보게 된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성과급과 보너스가 먼저 사라지고 고용의 질이 바뀐다. 개인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고정비를 낮추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는 공포가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다. 이 시기 개인의 가장 큰 적은 공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온다. 금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삶의 전략은 이미 바뀌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왜곡이다.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는 순간을 위기의 시작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것이 무너지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다. 모두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경제는 이미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틀고 있다. 이 간극이 공포를 만든다. 1997년 이후 한국은 많은 것을 배웠다. 외환 보유액은 늘었고 제도는 정교해졌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파산이나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느린 잠식일 수 있다. 금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생활은 서서히 팍팍해지며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든다. 위기의 체감은 통계보다 늦고 회복의 체감은 항상 더 느리다. 이 다큐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금리가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느냐의 문제다. 신뢰와 유동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정이 유지되는 한 숫자는 관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정이 흔들리는 순간 금리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위기는 선언되지 않는다. 조용히 시작되고 알아차린 사람만이 대비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